1995년 8월 부산 기장 해안도로에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석, 32살의 지역신문 기자였지요. 마지막으로 그가 목격된 곳은 폐쇄된 어촌 마을의 낡은 여관 앞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 빗물에 번진 취재 수첩뿐이었죠. 그 시절엔 휴대전화도 CCTV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져도 그저 불운으로 남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실종도 짧은 기사 한 줄로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지요. 기자라면 위험한 일도 많았겠지요. 어쩌면 스스로 떠난 걸지도 몰라요.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이 부재를 견디기 위해 만든 위로였지요.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의 부산은 아직 개발의 물결이 완전히 닿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지만 기장은 여전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어촌이었지요. 아침이면 멸치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저녁이면 공장 굴뚝의 연기와 노을이 뒤섞여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해안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가드레일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절벽 아래로는 검푸른 바다가 쉼 없이 파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밤이면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차 한 대만 지나가도 어둠이 금세 자리를 되찾았지요. 이곳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다녔고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의 눈빛부터 보냈습니다. 그 시절은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고 급한 연락은 공중전화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CCTV는 은행이나 큰 건물에만 있었고 길 위의 시간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오직 목격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죠. 그래서 실종은 곧 미궁이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우석은 지역 일간지 부산일보의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32살, 경력 7년차. 그는 화려한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작고 잊히기 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했지요. 공장 노동자의 사고, 철거민의 분노, 어부의 생계 같은 기사들이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일면에 실린 적이 거의 없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목소리였지요. 동료들은 그를 우직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농담보다 질문이 많았고 현장에선 누구보다 끈질긴 기자였습니다. 며칠이고 같은 장소를 찾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첩 가득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엔 언젠가 쓸지 모를 자료들이 빼곡했고 그 중엔 끝내 기사로 나오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 한지연은 30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나 담배 한 개비를 나누며 사랑이 시작되었지요. 졸업 후 1년 만에 결혼했고 부산 서면의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다 딸을 낳은 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요. 저녁이면 남편의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둔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심야 영화가 시작될 무렵 현관문이 열리면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웠습니다. 또 늦었네. 미안.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부부였지요. 딸 수비는 6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아버지를 신문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우석이 늘 신문을 들고 다녔기 때문이죠. 주말이면 아버지는 자전거 뒤에 수빈을 태우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아이는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고 웃었습니다. 아빠, 바다가 우리 쫓아와요.
그러면 우석은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더 빨라. 가족이 사는 집은 기장읍의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와 부엌 하나. 베란다엔 빨래가 늘 걸려 있었고 여름이면 선풍기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골목길과 이웃집 지붕, 멀리 공장 굴뚝이 보였지요. 밤이면 기차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면 멸치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선원, 식당 주인, 가게 주인. 누가 아프면 반찬을 나누고 누가 경사가 있으면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지연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웃들과는 정이 깊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쉽게 친구가 되었지요. 1995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졌고 습기가 벽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신문엔 폭염과 태풍 예보가 번갈아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으로 몰려갔고 밤이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지요. 그 무렵 기장 앞바다에서는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고 실종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정우석은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사고 취재였지요. 누구도 그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아침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편이 가방을 메고 나가기 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우석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내일 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 지연은 평소처럼 분식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엔 딸과 저녁을 먹으며 TV 뉴스를 봤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흐렸고 바람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밤만 자고 내일 들어갈게.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기장엔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번개가 잠시 어둠을 찢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닫고 딸을 재운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일 돌아올 것이고 모든 건 평소처럼 이어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연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녀만은 그날의 바다 앞에 머물러 있었지요. 1995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정우석 기자는 사회부 책상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장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됐다는 제보였습니다. 승선원 4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실종 상태였지요. 그는 수첩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혼자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간단한 사고야. 내일 아침까지 정리할게.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작은 사건은 혼자 다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오후 4시 30분, 그는 자가용 소나타를 몰고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고 바다엔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부터 비를 예보했지요. 오후 5시 20분, 그는 사고 해역 인근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의 경비정이 먼 바다를 수색 중이었고 부두 끝에는 담배를 피우는 어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산일보 정우석입니다. 오늘 사고에 대해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신문에 뭐 쓸 건데요? 어차피 우리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돌아가요. 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분들 얘기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자는 김상철, 48살이에요. 큰애가 고3이지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석은 이름, 나이, 가족 관계를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의 이름부터 기록하는 기자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속에서 어부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정우석은 차 안으로 돌아와 와이퍼를 켰습니다. 앞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 사이로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지요. 이건 단순한 사고 기사다. 내일이면 끝날 일이다. 오후 7시경 그는 해경 부두로 옮겨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해경 대원의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멀리 마을회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었지요.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아니면 하룻밤 묵을까? 결국 그는 여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그는 대양여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투숙 대장에는 그의 이름과 차량 번호가 적혔습니다. 203호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탁상 시계와 낡은 브라운관 TV 하나. 창밖은 어둡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뒤따랐습니다. 담배를 물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벽엔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오후 9시 40분, 그는 1층 공중전화로 내려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잘 있었어? 응. 어디야? 기장이야. 비가 너무 와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 전화선 너머로 TV 소리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이 재웠어? 아직이야. 곧 잘 거야. 그래. 내일 점심엔 들어갈게. 조심해서 와. 응. 끊을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오후 10시, 그는 방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장 앞바다, 어선 전복 실종자 2명 수색 중. 평범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이름이 있었지요. 김상철, 고3 아들을 둔 아버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음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여관 주인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다고 했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TV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같은 여관에 묵던 트럭 기사는 복도에서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고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여관 주인이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탁상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젖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물에 번져 있었고 일부 페이지가 찢겨 나가 있었습니다. 가방과 카메라, 담배, 지갑은 그대로 있었지요. 하지만 차 열쇠만 사라졌습니다. 차는 여전히 여관 앞에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고 손대지 않은 듯 깨끗했습니다. 오전 9시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숙객이 사라졌어요. 짐은 다 그대로예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엔 다툼의 흔적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었지요. 수첩의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절벽 아래. 그 아래 몇 줄은 물에 번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필체는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뜻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신문사에선 그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감 시간을 넘겼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오, 경찰은 아내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분이 여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수화기 너머로 천천히 울리는 전화음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기장 앞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다에도
산에도 그 어떤 길 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기장경찰서 형사 2명이 대양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순찰차 2대가 맡고 있었고 여관 앞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사라졌대.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형사들은 203호실을 조사했습니다. 문 손잡이의 지문을 채취하고 이불과 수건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젖은 수첩은 비닐봉지에 담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글씨가 번져 있었고 그중 새벽 2시 절벽 아래 라는 한 줄만이 또렷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 2개, 구겨진 영수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김밥 한 줄, 3,000원. 오후 6시 20분. 그가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은 흔적이었죠. 화장실도 조사했습니다. 비누는 젖어 있었고 수건은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엔 아무 특이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투숙객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박순자, 68살. 어젯밤 몇 시에 왔습니까? 8시 반쯤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밤에 찾아온 사람은요? 없었어요. 저는 1층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같은 여관 투숙객 2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호 트럭 기사 김모 씨. 새벽 1시쯤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그런 말 같았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잠결이라 확실하진 않아요. 202호 영업사원은 말했습니다. 저는 일찍 잤어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단서는 하나같이 불확실했습니다. 오후 3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15명, 소방대원 8명, 주민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수색 구역은 3곳이었습니다. 바다, 산, 그리고 도로였습니다. 바다 수색팀은 해경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경비정 1척, 고무보트 2척, 잠수부 4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물은 너무 탁했고 조류는 빨랐습니다. 이 상태로는 시야가 1m도 안 나옵니다. 잠수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5시경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비닐봉지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실종자가 신던 신발이 맞습니까? 여관 주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 한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경찰이 신발을 내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디서 찾았나요? 절벽 아래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한 짝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 혹은 전혀 다른 이유인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요. 산 수색팀은 여관 뒤편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와 미끄러운 진흙 속에서 대원들은 일렬로 서서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나무 밑에서 손목시계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은색 금속 시계, 유리는 깨져 있었고 시침은 새벽 2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 것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 시계는 가죽줄이에요. 이건 몰라요. 그 시계의 주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수색팀은 해안도로를 따라 가드레일과 배수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기억이 유일한 단서였지요. 그날 밤 이상한 사람 봤습니까? 차량은요? 소리라도 들은 게 있습니까? 경찰은 상점과 식당, 민가를 일일이 돌았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말했습니다. 저녁 6시쯤 김밥 사가는 거 봤어요. 혼자였어요. 철물점 주인은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 트럭 소리 들었어요. 근데 안 봤어요. 소리만. 그리고 마을 이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절벽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자 봤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혼자였어요. 비 오는 밤, 절벽으로 향하는 사람. 그가 정우석이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8월 13일,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해안선을 훑었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체온 반응을 잡지 못했습니다. 8월 14일, 신문사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석이는 무리하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위험한 기사도 없었죠. 그들은 경찰과 함께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책상도 조사했습니다. 서랍 속엔 노트, 명함, 자료가 빽빽했습니다. 최근 기사 목록은 평범했습니다. 산재, 축제, 화재, 교통사고. 위협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고민도 없었어요. 실종 전날 통화도 평범했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유서도 없었고 동기도 없었습니다. 타살 가능성 역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었지요. 하지만 지갑도 가방도 두고 떠난 사람이 정말 스스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8월 17일 목요일, 일주일간의 대규모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170여 명.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견된 건 3가지뿐이었습니다. 젖은 수첩, 신발 한 짝, 그리고 주인 모를 손목시계였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선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색은 종료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날 한지연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편을 찾아주세요. 제발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파도 속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1995년 여름 한 남자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1995년 8월 13일 일요일, 정우석의 실종 소식이 처음 신문에 실렸습니다. 부산일보 사회면 하단, 3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부산일보 기자, 기장에서 실종.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색 상황, 경찰 발표. 사진도 배경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에서도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KBS 부산, MBC 부산.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기자가 취재 중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빗속 해안도로와 순찰차 한 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신문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부산일보는 일면 하단에 작게 실었습니다. 동료 기자 실종, 전 직원 충격. 사회면에는 가족의 호소와 수색 현황이 조금 더 길게 적혔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한쪽 구석의 짧은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서울의 중앙지들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역 기자의 실종은 전국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기자협회는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동료 기자의 실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성명 한 장이 전부였지요. 부산일보 노조는 자체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기자 10명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바빠서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은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석의 이름은 사회면 끝자락에 3줄짜리 단신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종 기자 수색 계속. 그 한 줄이 세상이 그를 다루는 마지막 온도였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100일 추모식이 열렸고 정치권은 지방자치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신문의 지면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정우석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 한지연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찾습니다. 정우석, 32살, 키 173cm. 마지막 목격 장소, 기장 대양여관. 그녀는 포구, 시장, 버스 정류장마다 전단을 붙였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시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가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여기다 붙이지 마세요. 장사에 방해돼요. 어떤 사람은 전단을 뜯어냈습니다. 왜 이런 걸 여기다 붙여놔요? 지연은 말없이 다시 붙였습니다. 뜯기면 또 붙였습니다. 그녀에겐 포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정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딸도 어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집 남편, 일부러 사라진 거 아니야? 빚이 있었대. 다른 여자 있다던데. 근거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지연이 골목을 지나가면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은 집 안에서만 흘렸습니다. 9월이 되자 사건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TV도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바빴습니다. 부산일보는 한 줄짜리 추모 문구를 실었습니다. 구 정우석 기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연은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수사 진행 상황 기사로 써주실 수 있나요? 사회부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모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 기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의 말일 뿐 약속은 아니었지요. 어느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34cm 남짓한 그의 얼굴. 그것이 세상이 정우석을 기억한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전이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요. 한 달, 두 달, 석 달. 대답은 같았습니다. 1995년 가을. 부산은 여전히 뜨겁고 분주했습니다. 프로야구, 댄스 음악, 새로 생긴 영화관 이야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만은 그날의 여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다들 자기 일로 바쁘지.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지. 언젠간 잊히겠지. 하지만 지연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활자 속에서 사라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그녀만은 매일 밤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석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1995년 겨울, 한지연의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없는 첫 설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 몫의 떡국이 놓여 있었지요. 지연, 딸 수빈, 그리고 지연의 어머니. 하지만 모두가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수빈의 물음에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곧 올 거야. 그건 대답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지연은 매주 기장을 찾았습니다. 대양여관 앞, 포구, 해안도로.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바다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파도는 그저 밀려왔다. 물러갈 뿐이었지요. 1996년 봄, 수빈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웃고 있었지요. 지연은 혼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종종 물음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수빈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가셨어. 언제 와? 나중에.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신문의 일면엔 경제 위기 소식뿐이었습니다. 한 기자의 실종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지요. 지연은 분식집 일을 그만뒀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 청소, 전단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은 그녀가 세상과 싸우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PC방, 이메일, 모두 새로웠지만 지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딸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기장을 찾았습니다. 2003년 대양여관이 폐업했습니다. 건물은 낡고 창문은 깨지고 사람은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곳, 이제는 사라질 곳이었지요. 2005년 봄 재개발 공고가 붙었습니다. 기장 연안 재개발 지구 지정. 그 말은 곧 철거를 뜻했습니다. 6월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대양여관도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출입 금지 테이프를 넘어 203호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 자고 내일 들어갈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여관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평평한 땅뿐이었지요. 지연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바람이 불고 꽃이 피 흔들렸습니다. 2006년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기장 오션뷰 아파트. 새 사람들, 새 차, 새 생활. 이곳이 한 남자가 사라진 자리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0년대 지연의 삶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고 서울에 있는 딸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름은 언제나 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 이제는 바다가 멀리서만 보이는 그곳을 그녀는 매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나도 가볼게.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기억해?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림자 같아. 늘 곁에 있지만 만질 수 없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빠는 내게 그림자 같은 기억이에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견디는 법만 배운 것이죠. 2020년 기장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카페와 식당,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은 셀카를 찍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샵기장, 샵오션뷰, 샵힐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였다는 것을. 정우석의 이름은 이제 오래된 서류 속에만 남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경찰 파일 한 장. 1995년 8월 11일 실종 미해결.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지연.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바람 속에서. 그것이 그녀가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2012년 7월 23일, 17년 만에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보자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박영수 씨, 72살이었습니다. 그는 기장경찰서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17년 전 일인데요.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날 해안 절벽 아래서 불빛을 봤습니다. 불빛이요? 손전등 같았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바위 쪽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보셨습니까? 멀리서 한 사람 같았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 시간은 새벽 2시. 그리고 정우석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문장과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절벽 아래. 경찰은 즉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직한 형사를 대신해 새 팀이 꾸려졌습니다. 형사 3명, 과학수사대 2명. 17년 전 미제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장 해안 절벽. 수색팀이 새 장비를 들고 모였습니다. 금속 탐지기, 드론, 열화상 카메라. 1995년과는 달랐습니다. 절벽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바위는 미끄럽고 파도는 거칠었습니다. 수색대는 로프를 걸고 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여기요. 뭔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검은색 방수 케이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해초와 조개 껍질이 붙어 있었지만 밀폐는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장갑을 끼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기자증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1장. 기자증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산일보 발행, 이름 정우석, 1993년 발급. 사진은 바랬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1장, 파란색 볼펜으로 적힌 글씨. 17년의 세월에도 문장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때로 기억을 잊는 법을 말해준다. 어떤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어떤 기억은 묻히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다. 지연아, 미안하다. 수빈아, 건강하게 자라라. 나는 괜찮다. 부디 나를 잊고 살아라. 날짜는 1995년 8월 12일 새벽. 글씨는 떨렸지만 정우석의 필체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필적 감정, DNA, 지문. 하지만 17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DNA는 검출되지 않았고 지문도 희미했습니다. 결과는 판단 불가. 형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필체는 일치하지만 진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쓴 건지, 누군가 대신 쓴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7월 30일, 한지연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기자증이 담긴 봉투를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남편 거예요. 이 기자증 제가 같이 찍으러 갔었어요. 메모를 읽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건 남편 마음이 아니에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메모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시킨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글씨지만 그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강요의 흔적도, 제3자의 흔적도. 단지 방수 케이스 하나뿐이었습니다. 8월 6일 경찰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으나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살로 보십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살 가능성은요? 배제할 수 없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7년 만에 되살아난 미제 사건.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소름 돋는다. 유서 아니야? 가족들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 그리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미궁이겠지. 일주일 뒤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뉴스를 껐습니다. 빛이 꺼진 거실에서 사진 1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그녀는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메모. 정말 아빠가 쓴 거야? 글씨는 맞는데 마음은 아니야. 엄마, 이제 그만 잊어도 돼. 아빠도 그걸 원했을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잊는다는 건 사랑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앨범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딸을 안은 사진. 그녀는
오래도록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파도 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단서는 오히려 더 깊은 미궁을 만들었죠. 2012년 가을, 사건 파일에는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재조사 완료 미해결. 기자증과 메모는 다시 보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10월,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30년이 지났습니다. 부산 기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안도로는 8차선으로 넓어졌고 고층 아파트가 바다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카페, 레스토랑, 사진, 웃음소리, 핫플레이스, 인스타 명소라는 단어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죠. 옛 대양여관이 있던 자리는 지금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전망대로 오르면 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젊은 연인들은 셀카를 찍고 가족들은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화려한 건물 아래 30년 전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기장경찰서 자료실 구석,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 안, 1995년 미제 사건이라 적힌 파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류, 흑백 사진, 오래된 필적들, 정우석 실종 사건. 지금은 디지털화 대상 명단에조차 밀려 있습니다. 30년 된 사건을 찾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날을 기억하는 경찰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은퇴했고 신입 형사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사건 발생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신문도 어느 방송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른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정치, 경제, 연예, 스포츠. 그 옛날 무명 기자의 실종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기장 해변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연, 62살,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에는 작은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고 바위 지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의 여인일 뿐이었지요. 해안 절벽 아래,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옆, 그녀가 매년 찾아오는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작은 휴대용 플레이어, 그리고 하얀 국화 한 송이. 테이프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5점, 8점, 11점. 그날 밤 남편이 걸었던 마지막 전화. 지연은 그 음성을 녹음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답장 전화기에 남은 메시지를 테이프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였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그리고 목소리. 여보세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잘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디야? 기장 여관이야. 비가 너무 와서 오늘은 자고 내일 들어갈게. 30년 전의 약속. 돌아오지 않은 내일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았으니까요. 남은 건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테이프는 짧았습니다. 1분 30초.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 테이프를 매년 들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테이프가 멈추자 지연은 국화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이 됐네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딸은 잘 지냈어요. 지금은 출판사 편집자예요. 결혼도 했고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처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어요. 이름은 준호예요.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따뜻하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그만 잊으라고. 30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근데요,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아닌 평화가 스쳤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지요. 이제 알아요. 당신은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 그건 아직 제 안에 있어요. 그건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한참을 바다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화를 남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파도가 곧 그 꽃을 가져갈 것을 알면서도요. 돌아오는 길, 그녀는 쇼핑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머물던 여관이 있던 자리, 밝은 간판 아래 그녀만 알고 있는 과거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건물들, 바뀐 거리,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또 갔다 왔어? 응, 다녀왔어. 괜찮아? 응, 준호 보여줘. 화면, 속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다, 준호야. 그 웃음에 지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딸이 태어난 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부산일보 기자 실종이라는 누런 기사 한 장. 그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여전히 두 그릇이었습니다. 밤 10시. 지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곳엔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내일도 사랑할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창밖엔 달빛이 비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5년의 기장.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파도 속 어딘가에 묻혀 있지요. 정우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매년 여름 그곳을 찾아가는 것. 세상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그리고 모든 여름.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지만 기억은 바다가 됩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며 결코 마르지 않지요. 정우석의 실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 그를 기다리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라진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사라진 감정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낡은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그날이 여전히 현재이지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를 기다리는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매년 여름, 파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영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